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안 오나요, 지금은? 지금은 안 와요? 아까 저는 여기 걸어오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천둥이 너무 세게 쳐서. 네.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입시를 한 20년 정도 해왔고요. 네, 그 전에 입시랑 같이 수학 강의를 24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을 뵙기 위해서 토피아 아카데미에 처음으로 왔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계동은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 동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1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학교를 다닐까요? 알고 계신가요? 어머님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고1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가 100% 적용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아시나요? 바뀐 게 되게 많죠. 네. 지금 고3, 고2와 고1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고1, 고2, 고3이 모두 달라요.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고2는 저는 항상 애칭으로 이런 재수없는 것들이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도 저랑 친한 고2 아이들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재수없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럼 지금 고1은 어떡하나. 고1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보면 혀를 차요. 네.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니네 어떡하냐. 알고는 있니? 네. 그럼 애들은 되게 해맑게 웃죠.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부터 좀 아시라고 준비를 한 거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일단 진로진학 IT 회사인 다움커리어라는 곳에서 입시연구소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정장을 좀 밝은 옷을 입고 왔는데 검정색 정장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 대부분 많이 피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왕성하게 했던 건 인천시도 되게 넓죠. 거기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원장님들께 입시 교육을 했던 강사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학원들에서 입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와닿지 않으실까봐. 과연 저 사람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도 목동에서도 있어봤고, 대치동에서도 있어봤고, 중계동에서도 있어봤지만, 목동과 중계동의 공통점은, 대치를 따라 잡으려는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대치라도 가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대치동은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있죠.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학원이 초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되게 빡세게 가르치는 수학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초등 의대관이 굉장히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재를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상으로는 봤더니 13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해서, 그냥 어렵게 말 안 하면 대치동에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치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바로 학원 옆에 이제 진선여고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은 한 40명 정도가, 바로 수강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목동하고 광명 쪽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강북으로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북과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계동에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를 영재센터와 그 다음에 고등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입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학을 갈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관리를 잘해야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불리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제일 첫 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겁니다. 네 학생부는 네가 디자인을 해야 돼.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고1, 고2, 고3이 모두 다르다고 한 건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모양새가 모두 다릅니다.
네, 지금 고3 아이들은 혹시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이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많이 힘드신가요? 네. 총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2와 고1은 9개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고1과 고2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고1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갈 때 일반고 아이들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정시는 재수생들 난리 났죠. 네, 그리고 3수생, 4수생, 많이 가면 저희가 흔히 N수생이라 그러죠. 네, 작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장수생이라고 불러요. 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성균관대를 나와서 삼성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봉이 얼마쯤인지 아시겠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수능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네,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네, 잘 간 케이스죠. 네, 걔는 왜냐면 IQ도 높아요. 149 정도 될 겁니다. 네, 항상 저는 좀 재수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노력을 안 해도 시험을 잘 봐요. 공부를 잘해요. 네, 그렇게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도 물론 네, 의대 증원 얘기 보셨죠, 뉴스? 어떻게 됐죠? 네, 재작년으로 돌아갔죠. 3058명. 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은 누군가의 목을 비틀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탐구보고서 쓰기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 받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을 모셔놓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제 제자 중에 조교로 온 친구가 있어요. 가톨릭대 이제 의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네, 제가 불러놓고 뭐하니 그랬더니, 분명히 복귀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6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본 순간 바로 욕을 했죠. 너 그렇게 살지 마. 네, 애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만큼 좀 많은 변화가 생겼고 올해도 네, 수능은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 N수생은 네,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관리가 필수예요. 그리고 고1 아이들이 고2, 고3과 달라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면접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어딜까요? 제일 많이 아시는 거. 오늘 제목에도 있잖아요. 네, 세특입니다. 네, 세특을 저희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 거기서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 많으면 3분의 2 이상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그게 바로 네가 우리 과를 왜 왔는지를 탐구한 내용들, 그리고 고민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여지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고2까지는요, 고2는 고1 때 학생부를 보면 국어 세특 500자, 영어 세특 500자, 수학 세특 500자, 통과 세특 500자, 통사 세특 500자 이렇게 500자씩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고1 아이들은요, 어떨까요? 아시나요? 네, 고1 아이들은 공통국어 1세특 500자, 공통국어 2세특 500자. 이해되셨나요? 학기별로 500자씩 씁니다. 네, 이거는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을 더 많이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걸 적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굉장히 고난도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가가 안 좋아지니까 내신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고1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와 작년에 고2 아이들, 그 다음 고3 아이들이 고1 때 했던 수행평가의 질이 너무 달라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원고인가요? 뭐 독서 일품제인가 뭐 그거 시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진여고 같은 경우도 네, 독서 같은 경우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독서 역량이 중요하고 실제로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고3 그 수시 전형 플러스라는 안내 책자 있거든요. 거기서 강조합니다. 세특에 독서 역량이 드러날 경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네, 합격이란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의미 있게 평가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고1과 고2, 고3이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쭤볼까요? 대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저는 원래 이제 여자 번호 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한테 혼나니까요. 네. 근데 오늘 과감히 번호를 따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죠. 좀 있으면 아이와 같이 드시라고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모르실 때 대답하는 게 더 좋아요. 다 모르거든요. 그때 한번 쪽팔리면 다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지십니다. 일단 지금 고1 아이들부터 내신 체제가 바뀌죠. 기존 고2까지는 9등급 체제였던 게 몇 등급으로 바뀌었나요? 5등급. 이건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럼 5등급으로 바뀌었으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라고 정말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의 비중이 높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성적 100%만으로 뽑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전형처럼 뽑아요. 수능 최저를 본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보는 학교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하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겠죠. 서울대학교는 참 놀랍게도 내신을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종합 전형만 있어요. 그런데 종합 전형 커트라인 보면 서울대는 막 1.1, 1.2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은 게 일반고 아이들은 서울대를 쓸 때 수시 전형에서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걸로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거의 모두 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내신이 1.47인 여학생, 일반고 여학생이요. 서울대를 썼으면 걔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아깝게도 일반고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2명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추천서를 줄까요? 잘생긴 순서 이런 거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성적 순으로 줍니다. 그 친구가 전교 3등이었어요. 평균을 냈더니. 그래서 그 친구는 아쉽게 직윤을 못 썼죠. 그런데 제가 컨설팅 해줄 때 그랬어요. 너 5개는 100% 합격. 이거 5개 떨어지잖아. 내가 하나 떨어질 때마다 너한테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아이는 속으로 빌었대요. 하나 정도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나머지 5개를 다 붙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고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럼 서울대는요, 그냥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학생부는 심리학 쪽을 전공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2 때부터 제가 학생부 관리를 도와줬거든요. 엄청난 심화, 그리고 논문까지 모두 다 반복을 해서 독서 기반으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특목 자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5등급으로 바뀌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내신의 변별력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아이의 등급이 쓰여지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내신에 대한 부담은 지금 고2, 고3에 좋기 저는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 선생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예로 지금 고2, 고3 아이들이 이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과학탐구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고2 때 물원, 화원, 생원 뭐 이런 걸 선택할 겁니다. 그 과목은 9등급으로 나오죠. 그럼 고3 올라가면 화투, 생투, 물투 이런 걸 또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 과학 투 과목은 9등급이 아니라 A, B, C로 나옵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이 과목들은 고3 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A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A를 받는 비율이 많으면 8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투 과목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겠죠. 그래서 지금 고3 애들은요, 고3 때요, 9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이 1개만 있는 애도 있어요. 2개 있는 애도 있고 많아야 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1 아이들은 똑같이 과탐을 선택한다고 할 때 고3 올라갈 때 또는 고2 때 그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투 과목이 무려 2개의 과목으로 갈라집니다. 물2가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라는 2개의 과목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5등급으로 환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모든 과목의 내신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1등급은 몇 %까지인 걸로 알고 계시나요?
10%죠. 네, 그럼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네, 34%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1%도 2등급이고요. 34%도 2등급이에요.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는 34%는 4등급이고요. 11%는 2등급이었죠. 네.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4%를 받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으로 바뀌고 2등급으로 바뀌면 입학사정관들은 너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구나. 대단한 아이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4%에서 죽어라 올려서 10.1%가 됐다고 해보죠. 네. 몇 등급인가요? 2등급이죠. 그 친구는 죽어라 해도 2등급이에요. 그리고 적히는 건 2만 적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5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은 국영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든 게 다 5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융합 선택을 제외한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5등급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고3 때까지 5등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됩니다. 절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9등급 체제에서 고3 때까지 하고 나면 내신 평균을 내거든요. 내신 평균이 전국에 1.0등급인 아이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0. 1.01 말고요. 그냥 1.00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좀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데 좀 평균을 내보면 650명에서 한 850명 사이. 전국에 1.0등급이요. 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의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등급 체제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전국에 1.0등급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산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4%, 1.0, 10%, 2.5배. 그죠? 2.5배 하면은 네, 그 정도 나오죠. 네. 근데 7,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네. 7,000명이 어떤 의미인지 잘 분간이 안 가시죠? 서울대에서 뽑는 네, 입학 정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올해 제가 본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3,496명이었어요. 네. 1.0등급도 서울대를 못 간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1.0을 1등급을 못 받으면 인서울 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네, 교과에서의 아이들에게 닥친 위험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2등급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2등급도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 간 감점률이 5등급 체제에서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저는 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1은 고2, 고3과 학교생활 기록부에 성적이 적히는 양식이 달라졌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네, 예를 들면 국어, 그럼 고2면 문학, 그리고 옆에 4학점, 학점이 적힙니다. 그리고 지금 고2, 고3은 본인 성적,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 등급 이렇게 적힙니다. 그런데 지금 고1부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본인 점수, 그 다음에 학교 평균, 표준 편차가 안 나오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취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적겠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강자 수와 등급을 쓰겠다. 사실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 점수들이. 그걸 보여주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구간이 넓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아이들의 잘함과 못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2등급이지만 34%인 아이는 D가 뜰 거고요. 10.1%인 아이는 A가 뜰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올해 대입부터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학폭을 대입에 100% 반영해라. 작년부터 나왔었던 얘기인데 작년엔 대학 자율에 맡겼고요. 올해는 의무 반영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고3과 고2, 고1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항목의 개수가 달라졌다 그랬죠.
고3은 현재 이렇게 적힙니다. 1호부터 9호 처분이 있고요. 9호 처분은 퇴학이죠. 저도 20년 가까이 입시를 했지만 9호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8호는 본 적이 있어요. 8호는 어디에 적히냐면 학생부 제일 위에 인적 학적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특기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힙니다. 네, 그리고 1, 2, 3호는 행특에, 4, 5, 5는 출결 상황 제일 뒤에도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2부터 고1까지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란이 생겼어요. 여기에 모든 게 적힌다는 거죠. 이게 5번째 항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폭에 관련되면 안 된다. 자, 분명히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런데 이거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제 제자 중에는 전교 1등, 그냥 전교 1등이 아니라 과목별 평균이 50점대인 학교입니다. 네, 시험 되게 어려운 편이죠. 근데 그 친구는 고1 때 전 과목 평균이 100이에요. 네, 약간 이상한 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가 학폭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가해자와 같이 있는 걸 피해자가 봤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리고 되게 친해 보였다. 라는 거 하나로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두 집안이 유치원 때부터 되게 친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식사도 같이 하는. 네, 근데 그 가해자의 부모님은 그 가해자란 친구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그냥 독보적인 전교 1등 공부잖아요. 네, 그 친구, 가해자 친구는 근처에 있는 6개 학교 통틀어서 그 친구도 전체 1등입니다. 네, 짱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적혔겠죠. 하지만 굉장히 아이는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2학년 때 성적에 드러났습니다. 두 과목이 갑자기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그 친구는 네, 서울대를 갈 겁니다. 네,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네,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학생부 항목을 보여드릴 텐데 네, 또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인적 학적사항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출결입니다. 출결은 미인정 결석이 없어야 돼요. 그게 감점 요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건 2개까지는 감점이 되지 않아요. 3개가 되는 순간 미인정 결석 하나가 되죠. 그러면 2개씩은 있어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미인정이란 말이 원래는 무단이란 뜻이죠. 네, 이거는 아이의 성실함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인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이 친구는 학교 생활에 불성실했구나라고 입학사정관들은 바로 그냥 첫인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예리한 꼬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인정은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수상 경력은 미반영되는 항목이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미반영되는 항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즘 어머님들은 거의 뭐 주민번호 외우듯이 얘기하세요. 네, 수상 경력 미반영이고요. 자율동아리 미반영이고요. 개인봉사 미반영이고요. 독서활동 상황 미반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여쭤봅니다. 그럼 미반영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네, 그럼 대부분 대인 미반영이니까 이거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쓸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 수상 경력 안에는 본인의 과목, 학습에 대한 수상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수상이 있을 때는 그걸 세특에 녹여서 쓸 수 있어요. 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만의 우수함을 드러내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실제 학생부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수학 에세이라는 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진로 활동의 수학 에세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신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합을 하는 그냥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를 보여드릴 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절대로 신경을 쓰시면 안 되는 란이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약간의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는 고2 올라갈 때 갑자기 코딩 자격증을 따겠다. 한컴 활용 자격증을 따겠다. 네,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해? 그럼 애들은 또 중요해. 이거 있으면 대학 잘 가. 네, 아닙니다.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부모님들도 알고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여드리면 네, 되게 아이들도 기가 죽겠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무슨 열쇠관리사 이런 거 있어요. 분재관리사도 있네요. 네. 한국분재조합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딸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쪽은 특성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딸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여기서 또 고1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2, 고3은 여기가 4개의 란이 되어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1부터는 봉사활동 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자율자치활동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글자 수는 똑같아요. 500자, 그리고 500자, 그리고 700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이 없어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가 아니고 네,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 서울대 보냈던 아이의 공통점을 학생부를 보면서 느낀 건 고1 때 그 두 친구의 공통점이 일반고인데요. 개인 봉사가 네, 무려 30시간이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고2, 고3 땐 공부하느라 교대 봉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1 땐 네, 그 봉사, 개인 봉사, 교회 봉사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인성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면, 가능하다면 네, PC방 갈 시간, 여학생들은 올리브영 갈 시간 네, 조금 줄여서 봉사활동 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시간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다와 안 해봤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활동은 사실 이제 임원활동하면 적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율이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아예 안 적히죠. 네.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의무교육 아시나요? 네. 이런 거 있죠. 흡연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 받은 걸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활동 써질 때 제일 안 좋은 예시로 들어주는 게 2025년 4월 22일 몇 시간 무슨 교육 받았음 이런 거 있는 게 제일 안 좋죠. 그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하지만 자율활동, 자율자치활동, 그 다음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라고 보는 건 자율활동입니다. 네. 그 다음이 동아리활동이고요. 진로활동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네. 다음 동아리활동은 본인의 희망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 세특 특강을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 동아리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면접 질문을 뭘 물어볼까요? 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동아리에서도 뽑을 때 아이들의 역량을 보고 뽑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희망 분야 또는 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하는 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죠. 학생부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뭐 서라벌이나 대진여고가 있으니까 불암도 있고 상명도 있고 자 대학을 갈 때 과연 누구랑 경쟁할 거니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친구들을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인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저희가 건동홍수, 국숭쇠 라인까지를 얘기를 해보면 합격생의 절반 이상은 다 특목자 사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경쟁 상대는 그 친구들이 돼야 돼요. 가까운 서울외고 선덕고, 경희고, 대광고 이해되셨나요? 그 아이들과 학생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만 하는 활동만으로 채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거죠. 진로활동 위에 희망 분야를 적거든요. 네. 그런데 인적 학적 사항과 여기 있는 희망 분야는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네. 대학교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로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진로활동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아이의 꿈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갑자기 나는 공대를 갈 건데 갑자기 직업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잘 녹였느냐. 그리고 이거를 창체활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창의적 체험활동. 저희가 매년 교육부라는 곳에서요.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부의 모든 영역은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단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학교들에서 지금 고1은 학기마다 할 겁니다. 학기마다. 학기가 끝날 때 얘들아 너희가 세특을 500자 적어와. 그러면 선생님이 반영해 줄게. 교사 지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떤 학교는 실제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제출하는 자료는 학교에서 한 거에 후속 활동, 연계 활동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넣게 되는 게 독서를 이용한 탐구 보고서를 넣게끔 해요. 그게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희망 분야를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 우리 아이가 이 친구가 과연 우리 과에 왜 오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은 없어졌다 그랬죠. 지금 고1은.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녹여서 쓸 수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성적이 적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적힙니다. 이 세특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본인의 내신보다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등급 체제에선 제가 과감하게 내뱉은 말 중에 2등급이 학생부 관리가 잘 되면 1등급보다 좋은 대학 갈 확률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천에 있는 친구 중에 좀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는 건대와 서울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의 내신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1.08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1, 2학년 학생부를 봤는데 건대도 못 쓸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곳에 독서를 찾아봤더니 1, 2학년 동안 독서가 녹여져 있는 게 딱 3권입니다. 그것도 독서와 연계된 탐구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독서를 하고 독서 일지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감상문을 제출한 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되면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등급 컷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요. 그렇게 주제를 잡아주고 보고서 쓰는 걸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세특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배운 내용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모든 건. 갑자기 대학 과정을 써버린다. 안 받아줍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추가 자료 내라고 할 때도 내가 읽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안 넣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납득이 뭐냐면 네가 배운 내용에서 출발해서 연계하고 심화했어.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아이들은 논문 위주로 가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는 학생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후속, 연계, 심화까지가 고1, 고2, 고3 때까지 가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특을 쓸 수 있으면 그 친구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잘 쓰여진 세특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걸 바탕으로 뭐 했습니까? 책을 읽고 감상문을 냈단가요? 아니죠. 책을 읽고 후속 활동을 하죠. 그죠? 책을 읽고 뭐 하죠?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했대요. 좋은 호응을 얻었대요. 사실 이거는 별로 메리트는 없어요. 호응만 얻고 끝났죠. 탐구 보고서를 냈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부족하니까 한 권의 책을 더 읽죠. 그리고 뭐합니까? 동아리에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다. 동아리 활동에 넣었겠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요런 강좌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쌓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추가 자료 제출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위주로 아이들은 세특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서울외고와 이 지역의 일반고들의 수행평가를 비교하면 서울외고가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죠. 작년에도 서울외고에서 4.7등급 받았던 아이를 수시에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물론 논술로는 한양대랑 성균관대를 썼다가 한양대를 붙었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중앙대와 시립대를 붙습니다. 4.7등급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4.7등급 아이의 학생부는 이미 일반고 아이의 1등급 아이의 학생부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 있죠. 거기 가보시면 작년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때 표로 나온 데를 보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과마다 동그라미 X로 만들어 놓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네, 몇 등급이 붙고 몇 등급이 떨어지고 보시면 놀라워요. 등급 커트라인 70% 컷이 1.8인데 1.5등급이 떨어지고요. 네, 갑자기 3등급이 붙고요. 그럼 3등급은 일반고 I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5, 5.0 얘네가 붙는다. 얘네들은 특목자사고일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고2, 고3 아이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고1 같은 경우는 과목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과목들이 2개로 다 갈라졌어요. 4개였던 게 8개가 됐고 모두 다 5등급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걸 안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교육부에 신고된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몇 개일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조금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 그냥 느낌으로. 지금 고1 때 배우는 과목만 해도 10개가 넘을 텐데요. 네. 어머니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이요? 몸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대부분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갑자기 막 130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왜? 그랬더니 제 중2 때 IQ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혹시 여기 요 줄 제일 끝에 계신 어머니 혹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 80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경매 같은 느낌도 있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236개입니다. 네. 물론 특성화고와 예체능 포함이겠죠. 네. 그 많은 과목을 사실은 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고는 그걸 담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5등급 체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원래는 절대평가 아니었나요? 발표된 건? 그렇죠. 근데 5등급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누구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어머님들 때문이에요. 네,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아니라 대치동 엄마들이죠.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가면 특목자사한테 유리하지 않냐. 우리는 등급을 원한다. 네, 그래서 등급을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이제는 학교에 들을 과목이 없다. 고교학점제를 없애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고2, 고3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독서활동 상황, 여기는 정말 미반영이 맞습니다. 네, 여기는 안 쓰여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말씀드렸죠. 독서활동은 모든 영역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세특엔 당연한 거고요. 자율활동에도, 동아리활동에도, 진로활동에도 녹일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은 지도를 해야 되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야 되는 역량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역량은 대학교 갈 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부터 보여드릴 건데 요건 작년 고3 아이 겁니다. 지금 고3, 고2는 여기가 학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1은 100% 적용이죠. 고2, 고3은 단계적 적용이었습니다. 네, 학점이었고 이거는 일반고 아이 거예요. 일반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생명과학 1은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혼나야 돼요. 네, 용화여고 과중도 이렇게 안 깝니다. 2학년 때부터 원과정을 깔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이 학교의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만 봐도 일반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목 평균은 대부분 70점을 안 넘죠. 그리고 낮으면 40점. 저는 여기서 제일 낮았던 학교가 수학 가르칠 때 해성여고가 34점인 적이 있었어요. 수학 평균이요. 네, 미쳤죠,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네. 그래서 해성여고 대박인데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대부분 10을 넘어갑니다. 많으면 20을 넘어가요. 그러면 여긴 일반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은 등급과 성취도를 보면 알아요. 3등급이 D죠. 4등급이 C죠. 네, 그리고 대진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았는데도 B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래서 안 돼요. 선생님들이 괜히 자기 자존심만 세가지고 내가 가르쳤으면 이 정도 문제는 다 풀어야지.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 성취도는요. 추정 분할 점수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뭐냐면 시험 낼 때마다 선생님들이 몇 점 이상 받아야 A, 몇 점 이상 받아야 B를 얘기해요. 중학교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넘겨야 A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놓고 커트라인을 높게 잡아버리면 그걸 넘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아도 B가 나온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왜 밀리기 시작하냐면 서울권 외고도 아니고요. 경기권 외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운 과목만 보더라도 전공기초 중국어 들어가면 이거 외고야. 네, 중국어가 아니야. 국제고가 아닙니다. 외고입니다. 그리고 무려 6학점을 들으니까요. 네, 외고는 그렇게 단위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평균 보면 미쳤죠. 네, 표준 편차가 3. 다시 말하면 평균이 높은데 거기 애들이 몽땅 몰렸네. 극상위권이 정말 많은 학교구나. 외고가 시험이 쉬울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등급과 성취도입니다. 네. 6256, 4456 안 봐도 외워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 친구는 2가 이거 하나였어요. 졸업할 때까지 다 456으로 도배입니다. 내신 평균 4.8.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논술도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어과였겠죠? 네, 내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외대부고 애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냥. 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실 때는 등급에서 불리함을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와 면접으로 뒤집는 것. 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로 뒤집어야 돼, 서류를. 다시 말하면 그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과 학생부에 있는 내용으로 나는 경쟁을 할 거야. 두 번째는 면접의 싸움이겠죠. 그쵸? 네,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네, 지금 고1 아이들로 따지면 대수라는 과목입니다. 거기에 수열이라는 과목이 나오면 교과서 제일 뒤에 있는 부록이에요. 이걸 이용해서도 세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갈 아이들 코딩과 접목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로 세특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학생부 관리라는 걸 해줘요. 6개월에 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치동 같은 데서 막 800만 원씩 내요. 6개월에. 네. 여기도 한 400만 원씩 내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애들은 많이 해야 한 20% 정도 애들이 하고요. 나머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애 학생부를 만들기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면접 대비할 때 애가 죽어요. 네. 왜냐하면 면접 대비는 서류 기반 질문이죠. 아이가 낸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 심화 탐구가 됐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아이는 고3이 돼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면접 보기 전까지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본인이 쓴 탐구 보고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한 게 없으면 공부가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챗 GPT 많이 쓰죠. 네. 저는 생성형 AI를 무려 4개나 유료로 쓰고 있어요. 네. 물론 그걸로 보고서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석해보고 싶어요. 네. 뭘 분석하고 싶냐면 너는 무슨 오류가 있니? 너는 무슨 오류가 있니?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 다 던져보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알려줬습니다. 숙제 안 했을 때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방법 3가지만 추천해줘. 네, 그랬더니 1번은 모두 똑같더라고요. 네, 이시를 짓고 하고 용서를 빈다. 네, 그러면 엄마도 이해해 주신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네, 핸드폰 압수당하고 용돈 끊기고 야, 외출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만큼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써내려가야 되는 개요, 목차 정도는 이용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건 지금 고1 아이들 이미 통사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고 동아리 활동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세특으로 작성을 해줘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특 작성해오라고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말씀드렸죠? 했던 수행평가들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수행평가 연결돼서 말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줄 때는 필요 없는 세특은 지워버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사 지도를 받아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선생님이 세특 써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네가 작성한 거 갖고 와 넣어줄게 라는 얘기만 들으면 끝나요.
네, 그래서 담임과 과목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학생부에 추가 자료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내신도 1등급 받을 거고 저 서울대 합격해서 현수막 걸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4등급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왜냐면 학생부의 변화를 인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때 아이는 포기하죠.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는 받아주십니다. 네, 그리고 얘기할 때도 어떤 걸 제출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와. 네, 그러면 무조건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써서 냅니다. 그리고 그걸 써서 내면 선생님은 또 그 보고서를 보고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한번 여쭙니다. 자기 평가서까지 써올까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세특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역량이 있죠. 이 역량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역량이 학생부에 드러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 과목 내신 평균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발표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 변경안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시면 다음번에 또 초대해 드릴게요. 네, 또 초대해 드려서 그 얘기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까 지역균형 전형 있었죠. 종합에서. 네, 원래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폐지하겠다. 네, 그래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른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네, 거기도 전형적으로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학생부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역균형 전형 추천인 수를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면접 역량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시선으로 아이들의 면접 역량을 평가하겠다. 네, 그래서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해지고 면접 역량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고3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고요.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어떤 역량을 몇 % 반영하느냐가 중요한데 고려대학교는 계열 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이 있거든요. 그 2가지 전형이 다르니까 반영하는 수치도 달라지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나중에 수시 컨설팅 할 때 대학을 찾아줄 때는 야, 너 내신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 대학 못 써.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항상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너는 무슨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3학년 1학기 때 이걸 최대한 끌어올려. 그리고 진로 역량이 너는 뛰어나니까 진로 역량의 수치가 높은 곳을 쓰면 합격 확률이 높을 거야. 네. 그래서 제일 첫 장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수시 합격률을 저는 특목자사 빼고 하거든요. 일반고만 가지고 하는데 네, 수시에서만 96%의 합격률을 보였고요. 작년엔 9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아이들의 대학 적중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대학교 쓴 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는 6개 중에 6개가 상향이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놀랍게도 4개를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신은 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거는 2.7등급이야. 그러면 2.7등급인 아이가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연도에 서류 평가로 1단계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점수까지 합쳐서 충원까지 된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2.7등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3개년치를 보면 2.7이었다가 갑자기 3.5였다가 2.1로 내려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그건 그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소 0.5등급 정도까지는 서류와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는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통쾌하게 역전한 친구가 한 1.8등급까지 역전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취도가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네, 변한 적이 없어요. 인천이에요. 네, 인천이 가장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꼴찌예요. 네, 왜냐면 제가 인천에서 작년, 재작년 많은 아이들을 좀 지도를 했는데 일반고에서 5.97등급 나온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 얘는 대학교를 어디쯤 가야 될까요? 지역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쓸 것 같으세요?
또 제가 좀 약간 좀 바이러스가 많아 보이시나요? 마스크를 쓰셔서. 장난이고요. 네. 네네. 혹시 어디쯤 쓸 것 같으세요? 5.97. 일반고. 네. 그죠. 그럼 생각나는 학교가 없다고 하세요. 다들 밑으로 가야겠죠. 지방 어디엔가 있는 4년제 대학은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경기권 4년제 공대에 합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에 작년, 재작년 커트라인이 4.1등급, 3.9등급이었어요. 네. 5.97이 합격을 했죠. 왜냐면 그 해부터 바뀐 게 있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은 등급 간에 내신 점수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면접으로 뒤집었죠. 네.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의 실제 학생부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율활동에 교육받은 것만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관리가 안 된 아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신이 9등급체에서 1.4등급이에요. 일반고고요. 네, 그럼 1.4등급이면 서울대를 합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수능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못 쓰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5학종의 1교과를 씁니다. 1교과는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씁니다. 건국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대신에 교과 70에 서류평가 30%가 들어갑니다. 네, 이 친구는 그건 마저도 떨어졌어요. 네, 등급은 높은데 서류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면접 봐서 떨어진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면접 보기 전날 했던 게 100%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 질문이 소름 돋을 정도로 꼬리 질문까지. 그런데 앞에 서류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비 18번 받고요. 9명까지 충원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죠. 재수할 때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얘는 종합전형을 쓰면 안 돼요. 교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최상이죠. 그러면 연대, 고대 정도 합격합니다. 네, 수능 최저만 맞추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추천서를 받아야겠죠. 네, 추천서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추천서 지금부터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때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참 대단한 게 원서 마지막 날 학교에 찾아갑니다. 이미 추천서는 다 끝났죠. 그리고 이 친구가 현역 때 저는 6개가 탈락될 것 같아서 컨설팅을 딴 데서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려 2개를 제가 추천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광운대랑 과기대였어요. 근데 건국대 쓴 애가 거기 쓸까요? 안 쓰겠죠. 무조건 합격한다 그랬대요, 학교에서. 얘를 컨설팅한 소장님도 그랬대요. 그런데 6탈락했죠. 그리고 작년에 추천서 못 받았죠. 그래서 종합으로 합격한 데가 광운대랑 과기대입니다. 그 정도의 신발이 저한테 있다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무조건 제가 알려주기로 했어요. 빨리 가. 그럼 가서 받아서 내년에는 연대랑 고대를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친구는 여기 옆에 경기도 양주 있죠. 양주도 그닥 좋은 동네 아니죠, 그렇죠? 거기 일반고 친구입니다. 내신은 무려 2.77. 2.77이란 얘기는 뭘까요? 학교에서 내신은 나쁘진 않아.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를 도전으로 쓰면 될 것 같아. 면접 잘 보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 친구에게 중앙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떨어지면 내가 너 했던 거 돈 다 토해낼게. 물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죠. 왜냐면 자율활동부터가 아까 그 친구랑 다르죠. 탐구보고서가 들어가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친구는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합을 해버립니다. 1.4등급이 떨어진 곳에 2.77이 합격을 하는 거죠. 이유는 진로활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건 아까 그 1.4등급 아이의 진로활동,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한 진로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 대부분 인천시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님들한테 강연했을 때 원장님들은 얘는 무슨 과를 썼을까요? 그러면 미래의 교사를 꿈꾼다면서 그럼 교육이나 사범대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전자전기공학과를 씁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학과를 노리는 친구는 수학을 좋아하고요. 독서 활동을 하고요. 또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발표하고요. 그 활동으로 가득 찼지만 중앙대를 가기 위한 경쟁력은 3학년 때 만들어집니다. 미적분을 통한 AI 인공지능 교육의 전망 예측이라는 주제로 무려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보고서를 제출하죠. 세특에서 모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유독 여기서 꼬리 질문까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고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가 자료가 들어갔을 때, 이 친구도 원래는 몇 년, 몇 월, 며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왔죠. 그래서 다 날리고 이거 쓴 거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수행평가들입니다. 독서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은 독서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알게 된 점을 썼지만 마지막에 갑자기 반 친구들과 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잡아라. 대진여고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라 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인천외고라는 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통사수행평가 나오죠. 보세요. 책 제목, 내용, 발표 내용 각각 500자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걸 이걸 외워서 써야 돼요. 그래서 500자 이상을 써줬는데 애가 못 외워서 절반만 썼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걸 외우는 것까지 제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되게 디테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단순히 잘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한 게 많아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능력을 빠르게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수업은 거기 뒤에 시간표들이 있을 텐데, 직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90분간 진행을 하고요. 횟수는 어머님과 아이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마다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서 선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독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거나 아니면 국영수사과, 과목에 관련된 책을 선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3개의 파일을 줄 건데 이건 딴 데서는 안 줍니다. 줄 건데 세특 추천 도서 목록이에요. 아무튼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별로도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자연 계열, 인문 계열, 계열별로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책 선정을 하고 나면 아이는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책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실제로 독서 감상문 써서 내라 그래도 아이들은 정보를 찾아서 씁니다. 그게 우리나라 입시에서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에요. 읽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찾습니다. 블로깅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사실 독서 감상문은 그냥 줍니다. 주면 그걸 그대로 하지 못하겠죠. 누군가가 쓴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가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를 뽑아야 되니까 빨리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뒤져. 그래서 네가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아. 예를 들면 총균세라는 책을 선택했다면 총 4개 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 2, 3, 4부의 제목만 보고 내가 관심 가는 걸 찾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강에 있는 제목만 보고 또 관심 가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독서 감상문이죠. 그렇게 해서 주제 선정을 하고 대신에 독서 감상문도 써놓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탐구보고서를 씁니다. 독서 연계 탐구보고서를 씁니다. 주제를 정하면 주제는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제가 조금 너무 평범해, 그럼 아이한테 추천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쓰는데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통용된 양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 이 수업은 90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90분 안에 얼마만큼 해내느냐를 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 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게끔 합니다. 대신에 아이가 정말 선생님 저는 좀 이거 첨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첨삭을 해주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이가 1시간 만에 쓴 내용입니다. 근데 1시간 만에 썼다고 하기엔 내용이 좀 적어 보이시죠? 탐구 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걸 찾잖아요. 그리고 주제하고 주제 선정 이유를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찾은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보완하면 돼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추가 비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첨삭을 받습니다. 첨삭을 받으면 한 번 받고 나면 사실 마약과 같은 거라
네. 너무한 것 같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네. 진앙과 전쟁의 공통점에서 보는 지리적 이해의 중요성. 주제 되게 독특하죠? 좋죠? 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 저렇게 쓰면 틀려요. 최소 8줄에서 10줄. 그 주제 선정 이유 안에는 탐구할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주제 선정 이유 안에. 주제 선정 이유만 보더라도 너는 이런 걸 앞으로 탐구하겠구나. 그게 바로 탐구 내용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느낀 점, 배운 점, 추가 탐구하고 싶은 것. 추가 탐구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 호기심으로 후속, 연계, 심화. 그게 학년별로 가야 돼요. 여기서 연계, 심화. 그렇게 갈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은 좀 어느 정도 퀄리티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해줘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가면 이렇게 갑니다. 주제가 조금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일단 탐구 보고서는 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주고 없던 게 생깁니다. 목차가 생기죠. 이거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만 써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발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발표할 때도 이거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목차대로 PPT 만들면 끝나요. 그 내용은 모두 뒤에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써놓으면 발표 PPT로 발표했잖아요. 추가 자료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친구의 세특은 어마무시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 있는 한쪽 반 정도의 내용을 첨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제 선정 이후 굉장히 디테일해지기 시작했죠. 네,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네, 3페이지, 지금 6페이지네요. 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넘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과 출처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예요. 네, 모든 탐구 보고서는 내가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어서 만들었는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발표 PPT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선생님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요. 네, 그런데 물어보는데 애들은 이런 거죠. 뭐 지리에 관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싶어. 내용 찾아줘. 네, 그러면 못 찾아줍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질문은 최대한 딥하게 해라.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최소 8줄 정도의 질문을 써요. 그리고 던져보면 정말 챗 GPT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라는 것과 펠로라는 것과 클라우드라는 GPT를 쓰고 있거든요. 4개가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4개가 모두 다른 영역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능력까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용은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순간 발각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첨삭된 거 봤더니, 네, 엄청나다는 말만 나온다. 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리고, 사자성어를 쓰는 아이도 있죠. 환골탈퇴, 뭐 이런 거 씁니다. 네. 이 친구들이 네, 쓰죠. 네, 뭐, 좀 이렇게, 네, 좀 되게 디테일하게 써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도, 네, 아이들은 느낀 게 많겠죠. 그러니까 고1 아이들은 몰라요. 나한테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기말고사 전까지 장담하는데 수행평가는 쏟아집니다. 네, 그걸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7, 8시간 못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좁니다. 네, 학교 수업을 성실히 못 들으면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애들한테 강조해요. 최소 2시간, 맥시멈 3시간 벗어나지 마. 계속 선생님하고 회차를 거듭하면서 연습하면 너희는 늘어날 거야. 자료 잘 찾을 거야. 그리고 잘 찾으면 나중에 선물 줄게.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애들한테는 자료 막 7, 8개씩 그냥 던져줍니다. 네. 그 자료들이 다 첨삭한 거예요. 네, 그걸 던져줘요. 나중에 쓰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실제로 해보면 첫 시간에는요. 90분 동안 책 선정하고 주제 잡고 끝나는 애들도 많고요. 네, 내용 쓰다 끝나는 애들도 많아요. 네, 그럼 100% 첨삭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네가 한번 먼저 해봐. 그리고 이게 수행평가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첨삭을 요청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계속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치동에서는 네, 이 수업을 이제 25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토피아 원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머님들을 배려해야 된다며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 뒤에 이제 시간표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는 수업을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저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가능한 요일,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연속으로 일주일에 2번 이렇게는 부담스러우시겠죠. 다른 학원 스케줄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괜찮다면 일주일에 1번 정도 꾸준히 한 6회에서 8회 정도 연습하면 그러면 3시간 만에 두 쪽 쓰던 아이가 한 6번 수업하면 한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만들어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빨리 졸업해라는 걸로 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저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등록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장담하지만 지금 고2, 고3 아이들보다 고1 아이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2, 고3 아이들은 이 수업을 물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고1보다 수행평가의 질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추가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고1 아이들은 1학기, 2학기 때 목숨 걸고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를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원래는 작년부터였고요. 겨울방학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고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부모님들이 먼저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첫 수업을 듣는 순간 바뀝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책임지고 아이들의 학생부가 특목자사고 아이들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